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정상화된 시장이 다시 정상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진통은 또 한 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한번 급등의 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네. 미국만 가도 뭐 이제 주택을 좋아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단독주택 같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아파트를 좀 좋아하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세계적인 추세, 지리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리적으로 좀 북방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남방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단독주택을 선호하죠. 그 원인이 뭐냐면 북방으로 가게 되면 갈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난방비. 근데 아파트로 모이게 되면은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죠. 관리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단독주택 살면 내가 직접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거주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그리고 따뜻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1층 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뛰어넘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건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보증을 해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라고 하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 여기서 도면을, 이 아파트를 갖다 몇 층까지 올리고 여기 도면을 어떻게 만들고, 이 세세하게 소방시설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시설 전부 이 모든 도면을 갖다가 건축과에다가, 각 지자체 건축과에다가 제출하고 이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승인받는 절차를 갖다 하면서 이 심사위원들이 여기 통경축은 어떻게, 바람은 어떻게, 여기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네, 여기는 장애인시설 에스컬레이터라도 설치하든지 대책 만드세요 하면서 완전히 검증받은, 정부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정부의 컨펌이 필요한 사업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지어지고 나서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 안 나면은 준공 승인 안 해줘요. 여기 부족한데 이거 보완하세요, 저거 보완하세요. 그럼 준공 승인 안 나면은 건설사들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입주민들 먼저 집 좀 들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준공 승인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반면 연립 빌라는 그냥 허가 딱 한번 찍어주고 나면은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뭐 감리자가 그냥 다 건축업자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감리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빌라라고 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만들고 속은 빈 강정, 단열도 잘 안 되고 소음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빌라에 대한 불신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불신이 없는. 만들어진 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쨌든 아파트가 규모가 크니까 훨씬 더 안전할 확률이 그런 가정에서 측면에서.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여기서 또 주택 그 인허가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안전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전 측면 이야기하시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주택 가격을 갖다 결정짓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거든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보게 되면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상가 같은 데 가보면 들어가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두 팀밖에 못 들어가고, 그 문을 갖다가 다 철창이 돼 있고 슈퍼에 그래서 슈퍼 밖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런 지역들, 좀 그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고급, 예를 들어서 뭐 대지 면적 1000평 이상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지역들은 또 그런 지역들, 그렇죠. 그런 지역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도 커뮤니티예요. 미국도 커뮤니티에 따라서 좀 약간 커뮤니티가 좀 불량한 지역, 양호한 지역의 커뮤니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2년 주기로만 자라도 매도 잘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2년으로 돼 있죠. 그렇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다 보니까,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분양하고 입주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최초 입주할 때
이때는 입주 기간을 2개월을 준다, 3개월을 준다. 이 구간 동안은 전세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지나고 나서 입주 물량이 다 끝나고 나면은 2년 동안은 여기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중간에 물량을 갖다 내놓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렇죠. 거죠.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활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딱 1년 차까지 그냥 공실로 냅둬버려요. 임차 놓을 거 다 나가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 하나밖에 물건이 안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가격 결정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뻥튀기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2년 주기론에 따라서 사실상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인차는 없이 잔금까지 다 채워버리고 1년 후에 전세를 놓든 아니면은 매도를 치건 그런 방법의 투자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2년 차가 되기 전에는 한 번씩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뻥뻥 오르게 되는 거죠. 이전 가격 거래가가 얼마야? 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가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2년 차가 됐을 때는 다시 물량이 많이 나와요. 나오겠죠. 매물도 나오고요. 임대차 가는 물량도 나오고요. 그럼 다시 3년 차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별로 없겠죠. 그때 또 가격 폭등하게 가는 겁니다. 그때는 또 가격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가격을 높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상 홀수년을 노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대세에 따라서 2년 그 전세가 단위로 짝수년을 갖다가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그런데 주구장창 이어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년을 한 바퀴라고 부르거든요. 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희석됩니다. 물론 단지 규모가 뭐 3,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급이라면은 네 바퀴 8년까지도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2년 주기로만 알더라도 매수 매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갖다 얻으실 수가 우위를 있죠. 차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보는 상반된 시각, 뭐 둘 다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결론은 어디로 나올까요? 자, 사실 인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라는 부동산의 인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 인구는 에너지 같은 거 아닌가요? 파워.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주택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퀄리티의 주택. 10년 전의 고급 주택, 20년 전의 고급 주택, 30년 전의 고급 주택 각각 그 시기마다 그 주택이 동일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 시대적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주택 시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는 고급적인 주택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는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인구 감소세에 들어간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도에서도 미나토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왜 상승해 갈까요? 인구는 감소세에 있는데 말이죠. 결국 고급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인구가 감소해 가더라도 그 시장은 상승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가 일본이 될 것 같아요. 도쿄도의 미나토구 같은 경우는 일본 지금 인구 감소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파른데 가구 수까지도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어떻게 상승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소득 수준과 비례해서 고급 주거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아마도 대형 평형 아파트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주거시설들이 좀 또 각광받는 시대가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반지하 주택들 떠올려 보시면은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반지하 주택에도 다 사람들이 거주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신림동이라든지 몇 군데만 가봐도 반지하가 지금 사람이 전혀 안 살아요. 창고로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실이 났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니즈에 맞는 주택이 그만큼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 이 아파트 쓸만한데 이걸 갖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건 낭비 아니냐가 아니라 시장의 니즈에 부합되는 새 아파트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 줘야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지어줘야 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은 강남 지역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곳들이 빨리빨리 재건축이 풀리고 그리고 물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또다시 하락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소득 측면에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평균 매매가가 10억, 아까 자료 보니까 10억 7천까지 갔었나요? 예. 이거는 비싸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시긴 하지만 이 집값을 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의 소득에 대비했을 때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지금 이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개개인이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저는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갖다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평가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가격이 내가 평가의 주체적인 입장이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평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10억 되는 사람과 연봉이 뭐 5천 되는 사람과 같은 기준에서 그 단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지금 주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가치 지금 M2 통화량 앞서 설명드렸던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지금 내 소득 수준은 내 월급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화폐는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비례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해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에 앞서 지금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속도를 체감해 보신다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의 능력을 갖다가 같이 디벨롭 시켜가면서 점차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님 이제 주변에는 또 부자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부자분들은 요즘에는 좀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단계가 있는 게 그 부동산 그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다주택자의 유형들이 존재합니다만 이 다양한 유형의 다주택자분들이 결국은 넘어가는 게 뭐 주택을 100채, 200채 늘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상가로 가던가 아니면 토지로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세금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상가 쪽으로 밀려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바라보기에는 서울의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이제 너무 좀 많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고 난다면은 그만큼 수익이 높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지금 주택 임대차 보호법 못지않게 현 정부 들어서 많이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보신다면은 갑자기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상가 수익률이 확 늘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물론 공실로 비워놓은 상가들이 메꿔진다면 그 수익률이 확 올라갈 수는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상가 수익률 부분은 크게 메리트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의 상가를 갖다가 쫓아가서 사시기보다는 좀 외곽 지역들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외곽이란 어디까지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 50만에서 70만 사이의 도시들, 그런 지역들은 상가 임대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좀 상대적으로 투자가 많이 몰리진 않는 지역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월세 수익률을 갖다가 올리고 구가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지역들이 상가들이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가를 갖다 단순하게 매각 차익보다는 그러한 월세 수익이 수단으로 바라본다면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좋은 상가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님께서 김작가TV에 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오늘 질문지가 좀 많았지만 벌써 2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비정상적이다, 아니면 정상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 역시도 지금 시청자분들과 공감하는 부분은 지금의 상승은 비정상적인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세금을 갖다가 너무 증세로 일관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많이 폭등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직접 그 원인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난다면 부동산 시장이 정치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되냐고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비정상화된 시장이 다시 정상화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진통은 또 한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통이라는 부분이 또다시 한번 급등의 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라면은 지금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혹은 거기다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갖다 빨리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아포요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